네. 청학교 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교실이 아니라 선생님 집인데, 원래 영상을 찍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겨서 다 날라가고, 지금 시간이, 지금 이제 밤 8시인데, 뒤늦게라도 다 영상을 올리려고 지금 황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 상태라든지 지금 화면이 별로 안 좋은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들 찍으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여기 지금 방이 굉장히 밝거든요. 근데 이 영상 카메라로 보니까 되게 어둡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래서 유튜버들이 지금 막 조명 사고 막 그러나 느끼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 선생님이 유튜버가 아니니까 여기 조선의 통치체제 정비, 이 글씨만 잘 보이시면 됩니다. 자, 교과서는 250 150쪽 150쪽 피시면 되고, 같이 한번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 정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국민당 개혁을 하려고 했고 결국에 실패를 했다. 그래서 다시 권문세족이 집권을 했는데, 이 권문세족을 대항을 해서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들이 성장을 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서 수업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역사 수업 재밌게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조선의 건국과정 알기. 두 번째, 조선의 통치체제 정비과정 알기로 이제 조선이 건국이 되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조선은 건국되고 나서 이제 각종 그 왕들, 태정, 태세, 문단, 세까지 배울 거예요. 그래서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이 중요한 4명의 왕들이 업적을 한번 보면서 조선은 어떻게 발전되었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조선의 건국과정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위화도 회군, 과정법 실시, 온건파 사대부 제거, 조선 건국이라고 해서 이 4가지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 지금 필기하실 친구들은 영상을 잠깐 정지하고 첫 번째 학습 목표에 이 4가지 내용, 과정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잘 적었죠?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어떤 일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고려말 상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해야 됩니다. 자, 고려 말에 권문세족, 당시에 이인임을 중심으로 했던 권문세족이 집권을 하던 상태입니다. 이 권문세족과 대항을 해서 신흥 무인 세력이었던 최양과 이성계, 그리고 신진사대부였던 정몽주 정도전이 함께 결합을 해서 권문세족을 제거했던 상황이 펼쳐져요. 그래서 고려 말에 그 썩어빠졌던 고려를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착취했던 그 권문세족들이 이제 물러가고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들이 권력을 잡게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국제적으로 당시에 고려 말고 이 중국 땅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가 뭐였냐면, 당시에 고려를 간섭하던 원나라가 약해져서 원나라 만주, 다시 만리장성을 위로 쫓겨났었고, 중국 내지에는 원래 중국의 전통 민족이었던 한족들이 명나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명나라를 세웠는데 문제점이 뭐였냐? 이 명나라가 고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네 고려 그동안 원나라 밀대에 있었다며, 원나라 신하로 있었다며, 앞으로 우리 명나라의 신하가 되어라.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래서 우리 명나라한테 수많은 조공물품을 바치라고 요구를 했고, 그리고 여기 고려와 명나라 사이에 여기 지금 지도에서 마우스 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요동지역이에요. 이 요동지역을 명나라가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고려가, 아니 요동지역은 옛날부터 원래 고구려의 영토였는데, 즉 우리의 조상님의 영토였는데 감히 쟤들이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당시에 왕이었던 우왕과 최영 장군이 함께 결탁을 해서 저 요동지역을 공격해 명나라를 공격해서 요동지역을 되찾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동 정벌이 계획이 되는데, 이때 이성계 장군이 뭐라고 했냐면 4대 불가론을 주장했어요. 첫 번째, 요동정벌은 4가지 이유로 불가능하다,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작은 나라, 고려가 큰 나라, 명나라를 거꾸로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공격하는 것은, 고려가 큰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안 된다. 두 번째,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여름에 군사를 보내면은 추수할 사람이 없다. 셋째, 지금 군사가 없으면
외적들이 들끓는다. 즉 해안가에 그 왜구들을 누가 맞을 것이냐. 네 번째, 지금은 장마철이라서 비가 많이 와서 활에 붙여놓은 악교, 이제 활을 쏘기 위해서 붙여놓은 악교가 높고 전염병이 돈다. 그래서 네 가지 이유로 이 요동정벌을 해서 안 됩니다. 라고 상수를 올렸어요. 하지만 당시에 우한과 치형의 뜻이 워낙 강고해서 이성계를 당시에 이성계를 거의 대장으로 해서 요동정벌을 시킵니다. 근데 이때 이성계가 위화도, 당시에 고려의 경계선이었어요. 고려와 명나라의 경계선, 압록강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압록강까지 도달했다가 이성계 장군이 고민에 빠집니다. 너무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 강을 건널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치형과 우왕은 계속 이성계한테 다리를 건너라 압박을 주고, 이성계는 이것을 건너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그래서 난감을 했죠. 이때 이성계 장군이 결국에는 이 군사들에게 우리는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지금 명나라를 공격했다가는 우리가 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이 차대 불가론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우리나라는 명나라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위화도라는 곳에서 군대를 돌려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성계 장군이 고려의 실세를 잡습니다. 다시 이성계 장군이 돌아와서 최영 장군을 몰아내고 고려 정권을 잡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 위화도 회군입니다. 이렇게 위화도 회군을 하고 나서 이성계 장군과 이성계 장군을 따르는 그 신진 사대부들은 권력을 잡게 돼요. 권력을 잡게 돼서 어떤 일을 하냐? 과전법이라는 걸 실시를 하는데요. 이 과전법이 어떤 일이냐면은 그동안 권문세족들이 백성들의 땅을 많이 뺏었습니다. 이 뺏었던 땅들을 다시 국가가 모두들이 다 뺐습니다. 국가가 다 환수를 해서 어떻게 하냐? 이거를 다시 관리들에게 높낮이에 따라 1등급 공무원부터 9급 공무원이 있다고 보면은 높은 공무원들에게 많은 땅을, 낮은 공무원들에게는 적은 땅을 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세금을 걷어서 너에게 주노라 해서 당시 과전법을 실시를 해서 그동안 권문세족이 뺏었던 땅들 다 국가 환수를 하고 이 땅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그리고 관리들에게는 계급에 따라, 즉 관리의 등급에 따라 그 땅을 나눠주는 제도를 실시했던 게 바로 과전법인데요. 한 가지로 요약을 해서 그냥 그동안 권문세족이 뺏었던 땅들을 돌려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들에게 월급을 차등 있게 잘 공평하게 나눠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사건이 바로 옹건파 사대부 제거인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당시에 옹건파 이 신진 사대부들이 권력을 잡고 나서 의견이 두 가지로 갈려요. 당시에 옹건파 사대부를 중심으로 했던 전몽주를 중심으로 했던 이 옹건파 사대부들의 입장은 이미 썩었었던 그 권문세족들을 제거했으니까 고려에 남은 일은 발전밖에 없다. 그러니까 고려를 유지하면서 우리 국가를 발전시키자. 즉 고려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하자는 게 옹건파 사대부였고, 반면 급진파 사대부들은 빠르게 이 나라를 바꿔버리자. 즉 아예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버리자 했던 게 바로 이 정도전을 중심으로 했던 급진파 사대부입니다. 그래서 옹건이라는 뜻은 천천히 개혁하자. 즉 고려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하자. 급진파 사대부들은 빠르게 개혁을 하자. 즉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새롭게 아예 모든 제도를 바꿔버리자 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옹건파 사대부의 대장이었던 전몽주가 당시 상당히 권력이 강했어요. 그러자 당시에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정도전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묻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런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그저 백령같이 누리라. 이 뜻은 뭐냐면, 야, 이렇게 살든 어떠냐? 고려에 살든 어떻든 조선에 살든 어떠냐? 우리가 함께 저 칡나물이 엉켜있듯이 행복하게 그냥 엉켜서 살자. 그냥 뭐 조선에서 살든 고려에 살든 우리가 한 편이 되자. 라고 해서 하여가란 시를 읊어주죠. 그러자 전몽주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네 명한 일피한 단심이야 가실 수 있으려 하면서 나는 죽어도
고려를 배신할 수 없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이방원이 이 사람은 도저히 조선을 만드는데 한편이 될 수가 없구나 해서 당시에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정몽주를 중심으로 했던 옹원파 사대부리 다 제거되니까 남은 일은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성계가 당시에 조선을 건국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이 건국되었고 두 번째 학습 목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조선의 그 좀 초기에 유명한 왕들의 업적과 정책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참고로 선생님이 시험 주제로 이번 차시에서 나올 주제는 이 학습의 태동의 정책이라고 잘못 못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태종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태종의 정책 이 시험에 나올 예정입니다. 자, 우선 태종의 정책부터 잠깐 노트 필기하실 친구들 영상 잠깐 정지하고 노트 필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조와 태종의 정책을 볼 거고 그 다음에 세종과 세조의 정책도 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트 필기하실 친구들 영상 잠깐 정지하고 노트 필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어떤 사건이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선시대부터는 약간 역사가 좀 그나마 고려시대에 비해서 최근이라서 그런지 좀 약간 자세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태조의 정책입니다. 태조의 정책은 그냥 깔끔합니다. 유교 정치. 네 글자로 딱 돼요. 왜 유교 정치냐? 당시의 신진 사대부 중에서 급진파 사대부의 대표였던 정도전이 완전 어떻게 보면 유교 정치가의 정석이랄까? 정확하게 이제 유교 정치를 꿈꿨거든요. 그래서 예와 의와 효와 충을 입각한 사상에 입각한 온 나라를 유교 정치로서 국가 체제의 틀을 완성합니다. 완성했다기보다는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이어나가요. 그래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 그리고 백성을 잘 다스리고 충과 효와 의와 예 이렇게 백성들이 유교 사상과 함께 더불어 나는 조선을 위해서 당시 이 정도전과 이성계가 함께 조선을 계획했고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 여기 보시면은 태조의 첫째 부인이 신의왕후고 둘째 부인이 신덕왕후예요. 신의왕후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6명 있고 신덕왕후에서 낳은 아들이 2명 있는데 이때 태조 이성계의 아들 중에서 가장 잘 나가던 아들은 여기 보면은 5째 정한대군이었어요. 훗날의 태종 이방원인데 이제 이방원이었어요. 근데 이 이방원이 장립시의 정도전 눈에는 이 이방원이 카리스마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서 능력도 출중하긴 한데 하나의 단점이 이방원은 권력욕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지 몰라도 당시의 정도전과 태조 이성계가 그러면 우리는 의한대군을 왕으로 만들어야겠다. 즉 태조의 막내 아들 이방석이라는 왕자인데 이 방석이를 왕으로 추대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이때 정한대군이 어떻게 어린 동생이 왕을 할 수 있냐 해서 당시에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 정도전 당시에 태조 이성계의 오른팔이었던 정도전을 죽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1차 왕자의 난이고요. 그 바로 여기 있던 넷째 형이었던 회한대군이 여기에 따른 불만을 품어요. 이거 지금 이방원이 자기 왕들 정권 휘두르게 생겼는데 하고 불만을 품으니까 당시에 이 정한대군 이방원과 넷째 회한대군끼리 또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2차 왕자의 난이었고 당시에 이방원은 이렇게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다른 왕위 후보자들의 권력을 다 빼앗고 최고 권력자의 즉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최고 권력자가 됐는데 왕이 되기가 좀 그렇잖아요. 왕이 되면은 누가 봐도 저 이방원이 왕 되고 싶어서 동생들 죽이고 정도전까지 죽였다더라 이렇게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까 둘째 형이었던 영한대군에게 형님이 왕을 하십시오 하면서 넘겨주는 척 하면서 이제 기다린 거죠. 그래서 당시 2대왕 정종은 왕을 촉공하다가 당시 3대 왕이었던 이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이방원은 이렇게 왕위를 즉위를 하고 정말 유명한 정책을 하나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호패법이었어요. 이 호패법은 뭐냐? 당시에 백성들 16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이렇게 하나의 증명패를 지니게 했는데, 이 증명패에 뭐가 있냐면은 이름과 태어난 해가 있고, 뭐 과거급제했으면은 뭐 과거급제했던 연도가 써 있고, 아니면 뭐 간단하게 사는 고향, 출신지가 같은 게 간단한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써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주민등록증 같은 건데요. 이 호패법을 당시 이방원이 조선시대 때 도입을 합니다. 이 도입을 한 이유는 뭐냐면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당시에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백성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호패법을 실시하게 된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몇 명 있는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백성들 인구를 조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고, 인구 조사가 되니까 당시에 백성들이 몇 명 있으니까 세금을 어느 정도 걷어도 되겠다. 그래서 조세 파악을 하는데 세금을 걷는데 조금 더 유용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원 다음, 태종의 그리고 또 중요한 업적이 뭐냐면은 사병협파가 있어요. 사병협파가 뭐냐면 개인 사입니다. 즉 개인적인 병사인데, 이방원 자체가 왕자의 난으로 즉위를 했잖아요. 즉 자기가 군사를 데리고 동생들과 형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원 입장에서는 개인이 군사를 가지게 되면 언제든지 반란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방원이 사병, 즉 개인적으로 군사를 가진 것을 다 혁파해서 못 가지게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종의 정책은 사병협파와 호패법 실시,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왕이 이제 세종인데, 세종은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너무 강력하게 왕권을 강화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세종은 어떻게 했냐? 나는 다시 신하들과 함께 토론과 정치를 논하면서 백성들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세종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정말 토론의 달인이에요. 토론을 정말 잘하셨고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셨습니다. 이 언변이 뛰어난 세종대왕님은 당시 집현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유교정치, 당시 신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조선이 유교정치를 펼칠 수 있을까? 백성들에게는 충과 효사상을 가르쳐주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될 수 있을까 해서 이 집현전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세종대왕이 똑똑한 학자들을 배치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나라 발전을 위해 정책들을 연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가장 큰 업적, 바로 훈민정음 창제이죠. 당시에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아무리 나라가 정치를 펼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자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당시에 세종대왕님이 백성들에게도 나라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백성들이 또 피해 입지 않는지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아는 게 힘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당시에 백성들이 권문세족에게 그렇게 수탈을 당한 이유가 몰랐기 때문이에요. 당시 여러분 권문세족의 토지문서, 뭐 조선시대 때도 똑같지만 토지문서 같은 거 보면은 백성들이 글을 모르니까 그냥 그들이 뭐 돈 안 갚으면 이 땅 내 겁니다 한 토지문서 어떻게 하냐? 백성들이 글을 모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손바닥을 놓고 손바닥에 그리는입니다. 왜냐면은 백성들이 자기 이름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시 공문세족이 저런 무식한 것들 내가 등쳐먹어야지 해서 사기 같은 걸 많이 치는데, 이런 걸 세종대왕님이 많이 안타까워해서 다시는 백성들이 함부로 피박받지 않도록 한글이란 걸 창제해서 쉽게 백성들이 또 쉽게 글자를 알게 된 거죠. 그 다음 세종대왕이 어떤 걸 하냐?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스시마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스시마섬을 공격해서 정복을 했고, 당시에 사군 육진이라고 해서 이 북쪽에 여진족들을 막기 위해서 사군 육진, 군사기지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팽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종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이 문종이었어요. 근데 문종은 좀 원래는 정말 뛰어났던 왕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 안타깝게도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문종이 좀 일찍 죽어요. 그렇게 되자 문종의 어린 아들 단종이 12살 나이에 즉위를 해요. 왕이 어리다 보니까 당시에 조선 정부를 이끌어 나갔던 약간 정승들,
높은 위치에 있었던 관리들이 조선을 이끌어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왕족들 사이에서 불만이 있어요. 아니, 아무리 어린 어린 왕이었던 단종이 왕을 했다지만 어떻게 저 조선의 정승들이 신하들이 자신들이 권위가 높다는 이유로 정치를 마음대로 하냐. 이때 그 왕족의 대표가 누구냐면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수양대군이었어요. 훗날 세조가 되는데 이 수양대군이 지금 내 조카가 어린 왕이 되니까 신하들이 정치를 마음대로 자기들이 휘저은다.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당시에 어린 왕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조는 왕이 되고 나서 하나 큰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뭐였냐? 역사 대대로 욕먹을 짓을 했어요. 그게 바로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됐잖아요. 심지어 뒤에 가면 여러분 어린 조카 단종을 직접 사약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조카를 죽여서까지 왕이 된 거예요. 세조의 가장 큰 컴플렉스는 도덕성이에요. 그럼 세조가 이 도덕성을 꺾으려면 어떻게 되냐? 정치를 매우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욕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당시 세조는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욕먹을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욕먹을 짓을 정당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잘 해야 되는 거였죠. 세조는 어떤 정치를 했냐? 우선 직전법이라는 걸 실시를 했습니다. 직전법, 이게 무엇이냐면은 그전에는 관리들, 여러분 조선을 건국했을 때 과전법이라는 걸 실시했다잖아요.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던 모든 농장을 다 뺏어서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주거나 또는 관리들에게 등급에 따라 다시 나눠줬다는데 이 과전법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한 번 받은 내 관리가 돼서 한 번 받은 땅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도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조선시대 시대가 이제 세조 때가 됐으니까 건국이 되고 나서 꽤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은퇴를 하고도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들에게 나눠줄 땅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조가 어떻게 하냐? 야, 이제부터는 퇴직하면 다 땅을 돌려받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관료한테만 내가 땅을 주겠다 해서 직전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퇴직 관료들에게 줬던 땅까지 줬으니까 그동안 관음법의 문제가 땅이 부족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현직 관리들에게만 땅을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아마 고려시대 권문세족이 득세했을 때 이런 게 있었다면 그냥 권문세족이 그랬을 거예요. 그냥 전직, 현직 다 주세요. 그리고 부족한 땅은 백성들 거 뺏으면 되죠. 이랬을 겁니다. 근데 이때 세조가 백성들의 땅은 내가 뺏을 수 없다. 그러니까 퇴직한 순간 땅을 다시 회수해서 새로운 관리에게 준다. 이렇게 직접법을 실시한 거죠. 그리고 당시에 세조는 정말 위대한 법전을 하나 만들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의 법전인데 바로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이에요. 그래서 당시 세조는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을 만들어서 영원히 조선시대 때 이 법전에 따라 국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경국대전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렸고 세조가 죽기 전까지 못 만들어져요. 결국에는 세조가 죽고 그 다음 왕 성종이 즉위를 하자 성종 때 이 경국대전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예요. 세조 때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했고 성종 때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첫 번째 학습 목표 조선의 건국 과정이었는데 당시에 명나라가 요동을 차지하니까 당시에 우왕이 요동 지역을 공격을 했고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회군을 해서 당시에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집권을 하게 되었고 이들이 과전법을 개혁을 실시했다. 그래서 권문세족의 땅을 다시 빼앗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거나 관리들에게 차등 있게 지급했다는 점. 그런데 이때 신진사대부가 옹건파 사대부와 급진파 사대부로 나눠졌고 옹건파 사대부는 고려를 유지하자, 급진파 사대부는 조선을 유지하자 입장이었습니다. 그러자 옹건파 사대부를 제거하고 조선을 건국했다. 당시의 수도는 한양이었다는 점, 지금의 서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습 목표. 태조는 정도전과 함께 유교윤리 질서를 확립했고 태종은 사병협회를 통해 왕권을 강화해 나갔다. 나 이외에 개인적인 군사 갖지 마. 그래서 왕권을 강화해 나갔고 두 번째,
호패법을 실시해서 인구를 잘 파악했고 조세, 세금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하게 했다. 그 다음 세종의 정책, 집현전을 설치해서 유교 정책을 펼쳐나갔고 훈민정음을 창제해서 백성들을 위해 정치했다. 그리고 스시마상과 사본육진으로 대편찬했다는 점. 마지막 왕이었던 세조는 기후정난으로 어린 단종을 보내고 왕이 됐고, 그리고 직전법을 실시해서 현직 관리들에게만 토지를 줬다. 그리고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고 성종 때 이 조선의 법전이었던 경국대전이 완성됐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과제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온라인으로 수업 들었는데 분들이야 정말 고생 많았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